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대표 회담 뒷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한테 누가 득본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득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던데 두 분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더 이득을 본 건 이재명 대표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실점을 한 걸로 보았을 때 한동훈 대표 쪽이 더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어떤 실점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를 한 대 때리고 한 5대 정도 맞은 정도의 상황이다. 판정으로 내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걸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효타가 1대4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대5가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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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딱 모두 발언 그 이제 현장에 있었을 봤을 때 딱 그 모두 발언이 이제 13분, 18분 이랬거든요. 사실은 원래 7분이었다가 10분으로 늘린다고 아침에 공지가 나왔는데 막상 한다고 하니까 둘 다 초과를 했는데 더 많이 초과한 게 일단 이재명 대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쭉 모두 발언한 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공략하기 위한 신경전 포인트가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부 이를 존중해야 된다, 불복하면 안 된다. 이거 빌드업 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 불복하고 하려고 하는 식으로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를 하나 가져갔던 거였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순서가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 이재명 대표 순서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양보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뒷순서의 이 대표가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그걸 재반박할 기회가 없이 비공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원하는 만큼 현금 지원 그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의료대라는 얘기 꺼내가지고 공식 의제 아니라고 했는데 이래서 쭉 갔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도 섭외하다 보면 릴레이로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 이 신경전 미스무리한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고 뒤에서 반박하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날 이제 한 거 보게 되면은 원고가 아예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본인의 평소 스타일상 굉장히 좀 애드리브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현장에서 즉석에서 듣고 이제 반박하는 내용도 꽤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유연성에서 일단 차이를 보였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서로 크게 잃을 거 없는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곽우신 기자의 말처럼 이제 그 어떤 형식상의 문제로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 그 모양새 자체로서 두 사람이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를 공고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양쪽 지지자들한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한테 보여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용산과 여의도의 어떤 결 다른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잃은 건 없다. 물론 디테일 차원에서 무엇을 합의했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워낙 이 윤석열 정부 내내 거부권 정국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답답함, 도통 정치권 뭐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 호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야 대표가 싸우지 않고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잃은 건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이제 곽우신 기자 말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여야 간에 서로 말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요. 뭐 처지가 좀 내가 쉽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곽규택 대변인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왠지 그런 말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던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의도와 용산이 이제 벌집 쑤시듯이 뒤집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구도는 용산과 이재명 대표로 잡히기 때문에 계속 좀 뭔가 사라진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지점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제 권투나 격투기를 알리는 포스터 그림을 보면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막 눈 부라리는 이런 사진이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포스터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그 그림이 처음으로 연출이 됐다. 대중들 앞에서 처음으로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별로 뭐 이런 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두 대립구도를 처음으로 대중 앞에 실사진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 거죠.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산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게 본인의 존재감도 알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 여러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번 합의 이후로 관련해서 여파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더 득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의 벽이 있기 때문에 네. 나아가는데 좀 한계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지 사장 이제 프레임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반바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이제 최고도 이제 받아치는 말로 핫바지 뭐 핫팬츠라는 말까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모임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도통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러니까 만남 그 자체에 좀 포인트를 잡는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주는 임팩트, 그리고 내가 확고하게 여권의 1등 주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 모임이 성사됐다라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쉽진 않지만 우선 첫날만 가지고 본다면 잃을 건 없었다라는 지점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 숨은 그림도 좀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모두 발언이 있을 때 네. 이제 한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면은 이제 그 대표에 이제 카메라가 집중이 돼서 그냥 듣는 다른 대표는 별로 안 잡혔잖아요. 혹시 그때 표정 체크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날 되게 좀 뭔가 분위기가 묘했는데요. 현장에 되게. 계셨다고. 예, 네. 그러니까 위화감을 좀 느꼈는데. 위화감? 예, 그러니까 당직 서면서 제가 그날 마침 당번이어갖고 이제 마크를 했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은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모두 발언의 시작을 서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발언 순서 양보해 주셔서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생중계를 재고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쪽도 전혀 감사한 표정이 아니었고요. 듣는 쪽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쿠션으로만 기능을 하고 실제 분위기가 별로 유화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되게 그 웃는 모습도 좀 어색했고 되게 경직되어 있는 표정이었고 실제로 상대가 이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할 때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워낙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긴장되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원래 기자들이 예상했던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여야 협치한 듯한 그런 톤앤 매너는 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면 딱 작년 이맘때가 두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이긴 합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단식 이후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관련된 설명을 국회 와서 하면서 정말 험악했던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정말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새물이라니까. 예, 그 1년 사이에 오히려 용산과 이 여야 대표가 결을 다르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모임의 만남과 의미는 있겠지만 쉽사리 편하게 웃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당 내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뻔한 얘기 말고 당 내부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일단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처음 반응은요. 그러니까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선방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워낙 어쨌든 이 대표는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구력이 좀 꽤 있는 사람이고 한동훈 대표는 완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실점할 가능성이 크다. 뭔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여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처음에 뭐 모두 발언에서도 할 말을 웬만큼 했고 공동 발표문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다음 날부터 약간 이제 반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요? 조승래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이제 한동훈 대표 처지 관련 이야기라든가 물론 각택 대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철회에 따른 보도도 뭐 2대1에서 나왔다가 또 당에서 부인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이 후폭풍에서의 데미지들이 계속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뭔가 리크가 누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럼 한동훈 대표 비공개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막 저자세로 막 했던 거 아니야? 뭐 막 또 막 대담하고 뭐 했을 때 뭐 밀실에서 또 둘이 뭔가 또 막 내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약간 뭐 친윤계에서는 우리랑 뭐 합의도 없었고 얘기도 안 했고 무슨 얘기하고 온 거야? 이런 식의 막 불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곤란해졌다. 이걸 수습하고 진화시키는데 또 좀
공력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대표의 당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기류를 이제 곽우신 기자와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내 평가가 좀 깎이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한 대표가 아주 완벽하게 당 장악을 못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에서도 비슷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만나긴 만났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뒤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애초에 그런 프레임 싸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한 대표로서는 여야 모두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죠. 민주당 안에서는 좀 어때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던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당 장악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평가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계엄령 이야기가 불러온 후폭풍 때문에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발언은 준비된 발언입니까? 즉석 발언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당 관계자들이 이제 모두 발언 같은 거를 미리 주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뭐 양당 모두의 기싸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아무것도 배포되진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하는 중간에 이제 모두 발언 전문의 기자들한테 전해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당직자들이 하는 말은 대표가 뭘 써오진 않았다.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실제로 다 이야기한 다음에 무언가를 정리해서 보내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완전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발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동훈 대표가 하다 보니까 대통령 소추권 제한 이야기에 연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두 분 그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좀 묻어나왔던 건데 그 배석했던 양당 수석 대변인의 지금 말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가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녹취를 했다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녹취를 했어도 그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만약에 녹취를 했다는 사실이나 녹취한 그 증언 파일 같은 게 이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 양당의 이제 신의가 깨져버리는 거 이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도 어떤 협상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신들끼리만 뭔가 갖고 있으려고 비밀리에 녹취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기자들 사실 그 의원들 만날 때 의원들이 녹음하지 말라고 하죠. 핸드폰 다 밑에 켜놓고 녹음 켜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으니 그렇게 영업 비밀을 막 얘기해도 돼요? 저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종종 합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취재 잘 되나 보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 지금 굉장히 이게 녹음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과거에 이준석 이제 대표 시절에 원희룡 장관과의 나눈 녹취를 이제 올렸다거나 혹은 뭐 배현진 의원이 이철두 의원과의 대화를 올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결국 기술이가 매체 발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또 그걸 또 공표하는 행위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곽우신 기자의 말처럼 있다 하더라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서로의 말싸움일 텐데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정황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을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게 뭐 독대 자리였었는데 뭔 얘기를 했을까? 전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도통 무슨 일을 무슨 말 했을까? 저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독대에서 내밀한 얘기를 하려면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된다. 내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공개 안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신뢰관계가 있느냐, 별 얘기 없었을 거다. 오, 나름 타당한 거 지적이다. 하고 아까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인터뷰하는데 양당 수석 대변인이 발표문 쓰느라고 실무적인 그 작업이 필요니까 그 기다리느라고 독대했던 거다. 별다른 거 아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맥이 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별 얘기 없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간 정리라면? 근데 그 사실은 그 이번 독대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원래 이제 8월 30일에 양당 비서실장들이 이제 브리핑을 할 때는 독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독대 시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독대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 말은 양측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전에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성사된 독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꽤 길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둘이서 계속 이제 어색한 게 그냥 진짜 아까 거의 40분이죠. 40분 네. 가량. 예. 30분 이상 40분 가까이 되게 긴 얘기했는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이 아주 진실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지는 않았던 하더라도 최소한 어쨌든 그 타이밍을 이용한 뭔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긴 있었을 것이다. 그냥 그 뭐 내용도 공유가 됐겠죠. 아마. 이거저거 따지면 고민하는 사람은 침묵이라도 좀 다졌었으면 다행이겠다. 예, 뭐 이게 아주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두 분의 MBTI가 여의도에서 알려져 있기로 앞부분이 I라고 하거든요. 그 I라고 하는 게 이제 외향보다 내향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스몰토크하기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연장은 있겠지만 이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별 얘기 없었을 거다라고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과정에서 이제 이 그 대표 회담 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냐. 사실 이 문제잖아요. 권한이 있어야 회담을 해서 뭔가 합의를 보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관련해서 지난주 국민의힘 연찬에서 권성동 의원이 지도부가 설득해야지 말 한마디 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견제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을 조금 넘긴 시점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당선될 때의 지지율 전체 환산해서 63%라고 하니까 낮은 수치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위기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 원내 기반이 너무 약하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었고 그게 결국 여전히 당내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친윤계가 언제든지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권성동은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권성동 의원 같은 스타일로 보았을 때 만약에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를 직격을 한 거다. 한동훈 대표 견제한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니었으면 아마 페이스북에 썼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었으라고. 이런 해석들에 본인도 어떤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 이철규 의원이 맡아왔던 일종의 친윤계의 행동대장 그러니까 전선에 써서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사람의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연찬회라는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잡는 자리에서 당대표를 직격했다. 상상이 좀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또 당대표 한동훈 대표한테 몰려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결국 이게 의정 갈등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건데 또 일각에서는 한정 갈등이라고 한다라고 묻자마자 그거 대통령실 일각 같은데 익명으로 그렇게 하는 거 도움 안 된다. 내가 당대표다. 결국 당 안에서는 권성동 의원 같은 친윤계, 당 밖에서는 용산에서의 과거 윤핵관들이 이제 익명을 그랬던 것처럼 같은 그런 견제들이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마 크게 한판 붙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친윤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그런 평가들을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63%의 지지율을 얻고 당선된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가까운 여권 주자로서는 지금 확고한 당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평가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특히나 본인이 임명했던 측근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점처럼 좀 있지. 굉장히 대표가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점처럼 좀 있지. 이렇게 팀워크가 탁 돼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평가를 들은 바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벌써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리바이 정치 아니냐 이런 식의 칼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칼럼이었었는데요. 한 대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툭툭 지르듯이 하고 나는 이거 할 만큼 했어. 여러분들 나 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빠져버리는 식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과연 당내에 자기 세력을 만들거나 혹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모양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권성동 의원의 한 명의 공격으로는 받아들이기엔 좀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곽우신 기자의 전망대로 조만간 크게 한판 붙을 것 같습니까?
뭐 아젠다는 사실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화성 물질들이 켜켜이 지금 당정 사이에 지금 용산발 말에 따르면 당정이 아니고 한정 사이에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계하고 용산이 지금 사실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동훈 대표와 극소수 그룹들만의 이야기지 우리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도 잃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간신히 확보했던 지지율이든 당내 기반이든 다 잃게 되고 말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이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8가지 합의문을 보게 되면은 민감한 부분들은 상당히 피해갔지만 제가 이제 보았을 때 가장 눈여겨보았던 부분은 의료 대란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 만전을 기약해서 촉구를 하고 국회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협의의 틀이 어떻게 끌려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국회가 뭔가 공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게 된다면은 일종 연합전선처럼 되게 되는 거고 그걸 용산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또 응급실 관련해가지고 현장도 찾는 비공개 일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즉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중요한 사회가 전선 두 개인 거거든요. 하나가 의료 대란이고 하나가 세상 특검법 같은 경우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이들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좀 마저 짚고 끝내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피의자로 이제 적시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뭔가 뭐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두 분은 아까 윤관영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잘못된 규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두 분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당연한 수사라고 하기에 속도가 좀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년째 이제 되고 있는 수사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해서 사건이 벌써 4년째인데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사안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중대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전력을 집중해서 혐의 입증에 빠르게 나섰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년 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굴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는 법 앞에 평등과 오해 없음을 강조하겠지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9월 이제 중순에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장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좀 앞두고 있을 때는 참 공교롭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니까 전직 대통령도 뭐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뭐 혐의가 있으면 처벌받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그 서모 씨가 특혜 채용이 됐고 그 특혜 채용이 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주지 않게 되었으니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이 힘을 써가지고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구나라고 받아들일까요? 이게 과연 법정에서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 물론 법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고 뭐 이게 적절한 부적절한 논란도 있겠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상당히 좀 지금 막 국민의힘에서 막 열불 내가지고 이렇게 막 드높여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선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 궁금한 게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지 김정숙 여사 조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출장 조사하나요? 핸드폰 반납하고 출장 조사하나요? 그게 궁금한데. 그렇게 안 하면은 바로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 휴대폰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당장 살 수밖에 없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결국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에서 굉장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품백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뭐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상관없이 수사팀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그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을 기소했던 게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의심이 크고요. 뿐만 아니라 9월 1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여기 지금 기소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전주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게 되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아주 인화성이 큰 김 여사 관련된 검찰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소위 말해서 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야당의 의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이것도 사실 관심사 아닙니까? 전망을 그렇죠. 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원석 총장이 평소 스타일을 보였을 때 제가 이제 법조 출입은 아니지만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안 할 것 같다라는 기자들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제 주변에 서초동 기자들 중에서. 근데 어쨌든 소집을 했단 말이죠. 이 소집을 했던 맥락을 보았을 때 이현수 총장이 뭔가 이걸 엄정하게 내가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가야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손을 씻거든요. 이건 이제 예수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님. 이게 내 죄가 아님. 이렇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원석 총장도 퇴임을 이제 남겨두고 이대로 하게 되면 불명예 퇴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용으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내라는 이제 압박들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면평인 거지. 뭔가 이렇게 용산에 뭐 들이받고 뭔가 이게 항명하고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역시도 뭔가 일반적인 시민들의 기대하고 좀 다르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불기소 의견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그런 게 좀 김은지 기자도 같은 견해세요? 저는 이제 검찰 분위기를 좀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비슷한 기조이긴 합니다. 수심위의 결과에 큰 게 나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수심위 관계자들을 지금 명단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워낙에 여론이 안 좋아서 이쪽에서는 다르게 일부 6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별건으로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당 관계자의 해석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어정쩡함이 결국 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수사팀 모두를 애매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탈출 프로젝트 뭐 이렇게 될 건가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접하기로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검찰의 검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검찰 관계자들이 거기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 관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부끄럽다, 혹은 굉장히 뭐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부인 통해 가지고 명품 받으면 되는 거냐?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검사들이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끄러워하지만 공개 목소리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3일 남았네요. 9월 6일이죠.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여야 어때는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